제 유튜브에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예,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고급진 영어를 남에게 다 알려줄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유튜브 끈 상태에서 지금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가 좀 있습니다. 한 330명 정도가 있습니다. 꽤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군요. 시작하는 것 치고. 네, 유튜브에 330만 원 아니고요. 330명도 되는데 찬혁이 구독 신청했나요? 저 고봐요. 동영상 강의 안 들어가고 나대지 마시고요. 자, 우리 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적 탐구 방법이라고 하는 거 보자. 자, 과학적 탐구 방법인데 교실이 좀 덥지 않나요? 그렇죠, 덥죠? 저 가서 히터 좀 꺼달라고 좀 프론트에다 말할까? 자, 자랑이가 해야지. 아니요, 저기 너 네가 갔다 와요. 네가 갔다 와요. 네가 제일 달리기가 빠르잖아. 가서 킥보드 타고 갔다 와요. 그 킥보드 있잖아, 그렇지? 히터 꺼주세요, 그다음에. 자, 시간 됩니다. 자, 과학적 탐구 방법인데 이 과학적 탐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과학을 연구하는 방법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이 과학적 탐구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 이름이 좀 어려워요. 하나는 연역적 방법이 있고요. 연역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귀납적 방법이 있어요. 연역적 방법, 귀납적 방법. 연역적 오, 역시 킥보드 빨라. 23초 걸렸어. 진짜 빠르다. 너 학교 달리기 1등하지? 아니요. 아니에요? 달리기 안 빨라? 오, 빠른 것 같은데. 자,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이 있는데 이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 단어가 좀 어려우니까 좀 잘 익히시고요.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뭐냐면 결론을 언제 내리냐요. 연역적 방법은 먼저 결론을 내려요. 결론을 내린 다음에 뒤에 가서 검증을 해요.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검증이야 이게. 근데 귀납적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실험을 하고 뒤에 가서 결론 내리는 거야. 그래서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결론을 언제 내냐에 따라서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 두 가지 방법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로 공부할 것은 연역적 방법을 주로 공부할 거야. 우리가 배우는 것은 자연과학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에는 두 종류가 있어. 하나는 자연과학이 있고 사회과학이 있는데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뭐 물리, 화학, 뭐 생명과학 이런 것이 바로 자연과학이고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학이라든가 뭐 역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과학이야. 이 귀납적 방법은 직접 실험을 할 수 없을 때 귀납적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를 진리를 찾게 돼요. 그러면 이 뒤에 가서 결론 내리게 되는데 직접 실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실험하지 못하고 요 미리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료로 수집하는 거예요. 자료로 수집하고 그 다음에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그래서 끝에 가서 결론 내리는 것을 바로 귀납적 방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귀납적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 어떤 원리를 할 때는 어떤 경우에 귀납적 방법을 쓸 수 있냐면 직접 실험할 수가 없을 때. 예를 들어보자. 우리 한국 청소년들은 어떤 아이돌을 좋아할까? 이게 너무 궁금해요. 직접 실험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어떻게 할까? 일단 물어보겠죠. 너는 어떤 아이돌 좋아하니? 예, 저는 H.O.T 좋아해요. 너는 어떤 아이돌 좋아하니? 소녀시대 좋아해요. 뭐 이런 거 하겠죠. 그렇지? 그럼 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이렇게 묻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어떤 아이돌을 좋아하는지 궁금해. 그러면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은 BTS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BTS 아닌가? BTS도 오래됐나? 다 건드렸어 지금. 빅뱅이 유명하다고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기 BTS가 군대 갔어요? 돌아왔어요. 죽었어요? 군대 갔다 왔어요? BTS. 이 BTS가 저희 뭔 뜻이에요? 잘못 알고 있구나. BTS 뭔 뜻이에요? BTS 싫어해요? 저 이름이 어떻게 되죠? 박시연이는 BTS 싫어한다고요? BTS 뭔지 모른다고요? 뭐였는지 모른다고요? BTS 뭐예요? BTS 싫어요? 자, BTS는요, 뭔 뜻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방탄소년단 아닙니다. BTS는 뜻이 아니라, 보통 사람의 약자입니다. BTS는 보통 사람의 약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청소년들은 BTS를 제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로는 직접 실험할 수 없는 거. 뭐가 있냐면 진화 과정이 있어요. 생물체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궁금해. 그럼 500년 동안 내가 1억 년 동안 내가 살면서 생물의 진화 과정을 연구할까? 그럴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화석도 보고요. 땅의 지층도 분석하고 태조감도 분석하고 해서 여러 자료를 분석해서 결론을 내겠지. 그렇죠? 이게 바로 비례적 방법이야.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례로 누가 있냐면 수의학의 어머니가 있는데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수의학의 어머니. 얘들이 수의학의 어머니예요? 간호가 아니라? 그렇구나. 언제 바꿨어? 자, 수의학의 어머니가 있어요. 좀 어렵나요? 그럼 엘리자베스 2세. 나중에 마시고요. 쉬운 말로 갖고 하겠습니다. 그럼 수의학의 엄마 누구야? 제인? 몰라요? 제인 구단. 이 제인 구단이 침팬지를 연구했어요. 그러면 그 침팬지 갖고 실험했을까? 그러진 않겠지. 침팬지 옆에서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침팬지를 관찰했어요. 그러면서 침팬지의 생활에 있어서 결론을 내린 거죠. 직접 실험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결론 내는 것을 바로 비난적 방법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연역적 방법인데 이 연역적 방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결론을 앞에 낸다, 뒤에 낸다. 앞에 낸다. 그럼 얘는 맞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이게 맞다고 하는 것을 뒤에 가서 검증하는 거야. 이 검증하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 이 검증하는 과정이 바로 실험이야. 실험을 통해서 내가 미리 내린 결론이 맞다라고 하는 걸 검증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앞에 내린 결론은 맞는지 알 수 있어 없어? 모르잖아. 근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가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먼저 이 연역적 방법은 먼저 가설 설정해요. 아마도 이렇지 않을까? 하고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내린 결론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검증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연역적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가설인데 이 가설은 아직 잠정적인 결론이야. 아직 결론 내지 않았어.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몰라. 그래서 얘를 잠정적인 결론이라고 해요. 잠정적인 결론을 바로 가설이라고 부르고 이 가설 설정하는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역적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할 텐데 이 연역적 방법 하는 과정을 배우기 앞서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연역적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검증하는 과정 한번 예를 들어보자. 자, 우리가 이제 많이 먹는 간식 중에서 국민 간식이 있죠. 국민 간식 뭘로 할까? 맛동산이 간식.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거 간식 뭐 있어? 라멘땅. 그 집에서 만들어요? 네. 알고 뭐 집이 뭐 그래? 도현이 형이 저기 물어보자. 우리가 주로 많이 먹는 간식 뭐 있어? 저기 매콤하고 떡볶이. 그래, 떡볶이 그래. 떡볶이 만들어보자. 떡볶이 만들어볼 거야. 자, 떡볶이. 자, 떡볶이 레시피를 한번 완성해보자. 선생님, 과학 시간에 갑자기 떡볶이를 만들어요? 이 떡볶이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연역적 방법을 확인할 수가 있어. 자, 떡볶이 만들어보자. 자, 레시피를 우리가 완성할 거야. 자, 먼저 떡볶이 안에 뭐 집어넣을까? 고추장. 당연히 떡 집어넣어야 되고 또 이제 물도 집어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고춧가루. 고춧가루 넣어요? 아무튼 이제 고춧가루 넣어요. 고춧가루 넣고 그다음에 뭘 집어넣어? 야채. 야채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또 저기 맨 끝에 마늘사리. 라면사리. 야, 먹을 줄 아네. 라면사리. 그다음에 천영이는 자, 넘어가고요. 그 옆에 네. 어묵. 그치, 어묵. 야, 어묵 넣고 또 그다음에 요리는 그러면 약간 고추장까지. 그치, 고추장. 그래, 고추장. 자, 그럼 그 옆에 있는 이제 성일이가 쫄리죠. 이제 넣을 거 다 넣었는데 뭐 넣죠? 당면. 당면. 먹을 줄 아네. 예, 당면. 자, 그다음에 한국식이랑 완성돼가. 치즈. 맞아요. 치즈. 그다음에 또 이거는 뒤에 놓고 했는데. 설탕도 넣어야지. 설탕. 설탕. 자, 설탕 넣었다 치자. 자, 이게 떡볶이 레시피랑 치자. 자, 떡볶이 레시피인데 내가 떡볶이 레시피를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 요 말 기억해. 이거 기억해야 돼. 라는 단계가 있고 내가 왜 라고 그러냐면 왜 매운맛 때문에 먹는데 왜 설탕을 왜 집어넣는 거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걸 문제 제기라 불러요. 그래서 자연 현상을 관찰하면서 저거 왜 저렇지? 문제가 제기되는 거야. 그래서 떡볶이에
왜 매운맛 때문에 먹는데 설탕을 왜 집어넣는 거야? 이게 너무 궁금해. 그걸 알아보고 싶어요. 왜 설탕을 집어넣는지. 그래서 실험을 할 거야. 실험하기 전에 먼저 연역적 방법을 한다면 내가 먼저 뭘 만들어야 될까? 가설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떡볶이를 집어넣는데 떡볶이를 만드는데 왜 설탕을 집어넣는 거야? 가설을 세울 건데 가설은 아직 결론 나지 않은 잠정적인 결론을 바로 가설을 불러요. 이렇게 가설을 세울 거야. 떡볶이의 설탕은 떡볶이의 맛을 깔끔하게 만든다. 깔끔하게 만든다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세웠어요. 자, 그럼 이게 가설이야. 그럼 이게 만들지 검증해야 될 거 아니야. 실험을 해야 되겠지, 그렇지? 실험하는데, 자, 그릇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냄비를 준비해요. 자, 냄비를 준비하고, 냄비를 여러 개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모든 재료를 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A, B, C, D, E 그릇을 준비하고 여기다 떡볶이를 할 거야. 근데 똑같은 떡볶이를 5개를 만들까? 아니겠지. 자, 요때 A, B, C, D, E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 설탕. 근데 다른 거 한 가지만 말하면 돼. 무엇이 차이가 있는 설탕이. 설탕만. 그래서 A에다가는 설탕을 안 넣었어요. 다른 건 없을까? 똑같이 집어넣고 설탕을 안 넣고 얘는 설탕 5g 집어넣고 얘는 10g 집어넣고 얘는 15g 집어넣고 얘는 20g 집어넣는 거야. 설탕만 다르게 줬어. 나머지는 똑같이 해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다른 것들은 똑같이 어묵, 고춧가루, 야채 똑같은 양, 물의 세기도, 냄비도, 물의 양도 다 똑같이 만들어주고 설탕의 양만 다르게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떡볶이의 맛을 비교해보는 거지. 그랬더니 설탕을 안 넣은 거에 비해서 설탕을 넣은 것들은 맛이 어떻더라? 깔끔하더라? 라는 결론 내렸어요. 그러면 이 가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맞는 거겠지. 그치? 이해됩니까? 예. 깔끔하다는 건 너무 주관적이야. 아, 그렇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살 때는. 예. 깔끔한 거 주고. 예, 아무튼, 예. 이 맛이 좀 더 깔끔했어요. 맛이 깔끔한 거 느꼈어. 그러면 이 가설이 뭐야? 맞는 거죠. 그쵸? 이게 바로 뭐야? 연역적 탐구 방법이에요. 알겠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여기서 좀 어려운 단어 갑니다. 자, 가설 설정이라고 하는 단계를 봤어요. 가설 설정이라는 단계를 봤고,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과학 실험한다 가정하자. 자, 과학으로 한번 보자. 과학 실험 한다면 내가 쭉 이제 산책을 하다 보니까 꽃들이 이렇게 식물들이 있는데 해가 잘 드는 곳에 식물들은 잘 자라. 근데 해가 잘 안 드는 음지 쪽에 있는 식물들은 잘 안 자라. 그러면 왜 저렇게 되는 거지? 이상한데 문제 제기야. 그 다음에 가설 세워야 되겠죠. 빛의 세기가 강하면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식물의 광합성량은 어떻게 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그럼 내가 실험을 한다면 어떤 실험을 해야 될까? 만약에 실험을 A, B, C로 한다면 어떻게 꾸며줘야 될까? A는 빛을 안 주고 얘는 빛을 조금 주고 얘는 빛을 많이 주겠지. 그래서 얘네가 얼마나 광합을 많이 있냐를 확인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 실험을 검증할 수가 있게 되겠지. 그렇죠? 맞죠?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진짜 책처럼 들어갑니다. 자, 책 한번 보자. 자, 과학적 탐구 과정과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봐봐. 첫 번째 뭐야? 문제인식이야. 이걸 내가 한 글자 표현했죠. 어떻게 표현했지 내가?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죠? 이거죠. 이게 바로 뭐야? 문제인식이야. 그쵸? 하는 거. 문제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가설 세웠어요. 문제에 대한 감정적인 결론을 바로 가설에 부르고, 그 다음 세 번째, 탐구 설계 있어요. 탐구 설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실험을 해야지라고 하는 플랜을 세우는 거고요. 탐구 수행을 실제로 이제 탐구를 하는 거야. 자, 여기 탐구 설계에서 좀 더 심화 과정으로 좀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지금 심화 과정입니다. 책이 안 나와요. 자, 심화 과정 설명드립니다. 자, 좀 어려운 단어가 등장하고요. 어려운 단어입니다. 변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변인. 자, 변인이라는 말인데 이 변이 뭐냐면 이 과학적 탐구, 그러니까 실험에 관련된 모든 것을 바로 변이라고 해요. 실험에 관련된 모든 것. 그러니까 여기 떡볶이다 하면 떡, 물, 고춧가루, 불의 세기, 물의 양, 그릇의 종류, 떡볶이의 맛, 뭐 기타 등등 이것을 바로 뭐라 불러? 변이라고 불러요. 모든 것을. 근데 이 변이를 다시 두 가지로 부르네요. 다시.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잘 해봅시다. 이 변이는 실험을 구성하는 모든 요인을 바로 변이라고 부르는데 이 변이는 다시 두 가지로 분해요. 하나는 독립변인이 있고요. 하나는 종속변인이 있어요. 독립변인이 있고 종속변인. 독립변인, 종속변인이 있어. 독립은 무슨 얘기야? 남한테 간섭받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고 종속은 누구에 의해서 지배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속변인이야. 그렇죠? 그러면 독립변인은 뭐고 종속변인이 뭐냐면 독립변인은 실험의 과정에 들어간 모든 것, 과정에 포함된 모든 것을 바로 독립변이라고 불러요. 종속변인은 결과를 바로 종속변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실험에서 떡볶이 실험에서 독립변에 해당되는 것이 뭘까? 이거 다 알겠지? 그렇죠? 이게 다야. 그럼 종속변이 뭘까? 떡볶이의 맛. 이게 바로 종속변이에요. 그렇죠? 이게 얘가 왜 종속이냐면 여기에 재료가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얘가 영향을 받으니까 이게 바로 종속변이 결과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이 실험에서는 독립변이 뭐가 있어? 빛의 세기, 물의 양, 식물의 종류, 기타 등등이 바로 독립변이 되는 거예요. 종속변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실험에서는. 그렇죠? 광합성의 양, 광합성 양이 바로 종속변이 되겠죠. 맞죠? 이 단어 기억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독립변이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실험 과정에 포함된 독립변은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조작변인이 있고요. 단어가 좀 이상해요. 조작이라고요? 조작변인이 있고요. 통제변인이 있어. 조작변인이 있고 통제변인인데 조작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실험의 과정에 포함된 내용 중에서 바꿔줘야 되는 거. 변화시켜줘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조작변이야. 그 다음에 통제변이 뭐야? 일정하게 맞춰줘야 되는 것이 바로 통제변이야. 그럼 내가 이 실험에서 이것이 전부 다 독립변인인데 이 독립변인 중에서 조작변인은 뭘까? 설탕을 제외한 나머지가 뭐야? 요 조작변이라고 하는 게 뭐야? 설탕이겠죠. 설탕의 양을 바꿔주잖아. 그렇죠? 나머지 설탕을 제외한 나머지 야채, 고춧가루, 물, 어묵, 고추장 이거 다 뭐야? 통제변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통제변이는 고정시켜주고 조작변이만 바꿔서 실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조작변에 의해서 실험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어렵나요? 승준 이해되나요? 예, 내가 한 번 물어보는데 답을 세 번 했습니다. 네? 네? 네. 세 번. 다뭔 뜻이죠? 이해된 것 같은데 안 된 것 같은데 된 것 같은데. 그런 뜻인가? 아주 교실이 너무 덥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실험에서 종속변은 뭐야? 떡볶이의 맛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실험을 할 때 다른 것은 일정에 맞춰주고 조작변만 바꿔서 실험해야 되는 거겠지.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되냐?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실험에서 조작변이 뭐냐면 빛의 세기가 되겠죠? 그럼 빛의 세기를 제외한 식물의 종류, 물의 양, 온도 이런 것도 뭐야? 통제변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결과, 광합성 양이 바로 종속변이 되겠지. 자, 여기서 눈치 빠른 사람 벌써 눈치챘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설엔 반드시 두 가지 요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요인과 무슨 요인? 이 가설엔 두 가지 요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여기서 말한 것 중에. 무엇과 무엇? 조작변이과 그렇죠. 종속변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가설이 되는 거야. 그렇지? 반드시. 이건 철칙이야. 반드시. 그래서 가설 보게 되면 무엇이 조작변인이고 무엇이 종속변인지 금방 알 거예요. 여기서 봐봐요. 그렇지? 설탕은 떡볶이에 맛 까르르 만든다? 설탕, 조작변인. 떡볶이 맛, 종속변인.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광합성이 증가할 것이다. 빛의 세기가 뭐가 되는 거야? 조작변인. 식물의 광합성이 뭐가 되는 거야? 종속변이 되는 거야. 가설 속에는 두 가지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5번 자료 수집 한번 보자. 자, 자료 수집하는 거 보면 시험 결과를 모아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론을 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설명할게요. 자, 내가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해 봤더니 내가 자료 봤더니
이 가설이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할까? 시험을 다시 해야 돼. 다시 가설 세우고 다시 시험을 해야 돼. 데이터 조작하면 안 돼. 조작하면 안 되고 가설 틀리게 되면 다시 가설 틀린 가설 다시 수정한 다음에 다시 시험을 반복해. 오케이? 자, 요 순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서 기억하시고 순서가 뒤에 나와 있을 텐데 순서가 안 나와 있군요. 예. 그럼 순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먼저 순서. 자, 문제 인식하고요. 문제 인식. 자, 문제 인식을 한 글자로 어떻게 표현했지? 그렇죠? 이렇게. 그것도 한번 시켜봐야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저기 황제 읽어봐요. 느낌이 안 살죠. 무슨 로봇이니까 이거 하는 거는 야 너 저거 해? 이거가 되고 느낌이 안 살아요. 다른 시간 한번 시켜봅시다. 읽어봐요. 이거는 놀라운 거죠, 그렇죠? 놀라운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읽어볼까요? 비슷했어요, 그렇죠? 이게 이상한 거. 호기심, 그렇죠? 문제 제기야. 자, 그 다음에 문제 인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이거 실험하고자 해.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가설을 설정해야 돼. 자, 가설 설정은 아마도 이런 걸 거야. 아마도 이게 바로 가설이죠, 그렇죠? 아마도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가설 설정 단계에서 반드시 조작 변이가 종속 변이는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설 설정한 다음에 실험을 해야 되니까 탐구 설계를 해야 되겠죠. 탐구를 설계해요. 어떻게 실험할 건지를 설계하고요. 그 다음에 탐구를 수행하죠. 자, 탐구를 수행하는데 이 실험이야. 탐구 수행은 실험을 하는데 이 실험을 할 때 무엇을 조작 변이를 하고 무엇을 통제 변이를 하고 무엇을 종속 변이를 할 건지를 잘 유념해서 실험을 해야 되고 그 변인을 잘 컨트롤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변인 통제라고 해요. 통제 변이 아니야. 변인 통제. 그래서 조작 변이는 계속 변화시켜주고 통제 변이는 다 다르게 해줘야 돼. 그렇지? 그래서 변인 통제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났어. 그럼 자료를 해석해야 되겠죠. 자료 해석해봤더니 이게 맞아. 그럼 이제 결론에 도출하는 거죠. 근데 자료 해석해봤더니 내가 세운 가설이 틀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 다시 가설 설정 단계로 다시 가야 되겠죠. 자료 해석해봤더니 틀렸어. 그럼 다시 가설을 다시 세워야 되겠죠. 이렇게. 기억합시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시켰습니다. 예, 시켰고요. 예. 자, 그 다음에 한번 밑에 자료 해석 봐봐요. 자료. 에이크만의 과학 탐구. 이거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간 2분 드릴게요.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어보셨죠? 자, 그럼 요거와 비슷한 예를 한번 써보자. 만약에 내가 사람의 키를 크게끔 하는 약을 만들었다. 진짜 키 큰 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약이 효과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모든 친구들한테 내가 만든 키 큰 약을 좀 더 줬어요. 그 다음에 2달 후에 봤어. 키가 커졌나 작아졌나? 봤더니 키가 다 커졌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이 키 큰 약이 효과가 있네 라고 할 수 있나? 없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 원래 크니까. 그렇죠. 이 약 때문에 큰 건지 아니면 원래 저절로 큰 건지 알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실험해야 될까? 내가 이 약을 만든 다음에 이 약을 먹은 그룹과 먹지 않은 두 그룹을 나눠서 실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약을 먹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약을 먹은 그룹이 좀 더 컸어. 그럼 이 약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내가 한 실험에서 조작 변이는 뭐야? 약을 먹는 약. 키 큰 약이 조작 변이 되는 거야. 그렇죠? 통제 변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 사람, 그러니까 전부 다 키가 비슷하고 생활 습관도 비슷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운동량 그거 위에는 다 똑같아야 돼. 만약에 얘는 약을 줬어. 근데 운동을 안 시켰어. 얘는 또 약을 안 준데 이제 운동을 시켰어. 그럼 이게 운동 효과인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도 다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먹는 식단도 전부 다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지. 이것이 바로 통제 변이 되는 거고 조작 변이는 뭐가 되는 거야? 종속 변이는 뭐가 되는 거지? 종속 변이. 그 결과 뭘까? 키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세운 가설은 뭘까? 내가 내가 만든 약을 무슨 약이라 이거 붙일까? 키쑥쑥이라고 치자. 자, 키쑥쑥이야. 그러면 가설은 어떻게 돼? 그렇죠. 키쑥쑥을 먹으면 키가 많이 자란다. 이게 가설이 되겠죠. 그렇죠? 아,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 페이지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라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14페이지 봐봐요. 14페이지. 자, 14페이지 보면 이것도 역시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과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는지를 자랑하는 거죠. 야, 우리 과학이 말이야, 이런 것도 했어. 너 좀 알아? 나 좀 치거든. 뭐 이렇게 과학이 그동안 했던 일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쪽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한번 봐요. 로봇공학, 인공지능, 생명공학, 우주공학. 요즘 최첨단 과학이죠. 이거 중에서 요즘 가장 핫한 것이 뭐야? 인공지능이죠. 요즘에 인공지능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과연 최근에 나온 뉴스가 뭐가 있냐면 인공지능 중에 그 에이전트 인공지능이 있어요. 개인 비서 인공지능인데 그 인공지능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쓰는 인공지능 그냥 데이터로 이렇게 쳐요. 말로 칩니다. 그걸 치면 답변해 주잖아. 근데 걔는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그냥 명령 줄 수 있을까? 야, 내가 내일 모레 어디 여행 가려고 하니까 이거 비행기표 우리 식구들 저 비행기표 좀 예약해줘. 그럼 인공지능이 알아서 비행기표를 예약해줘. 그러니까 호텔하고 호텔 예약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저기 여행 그 코스 좀 네가 좀 잘 한번 짜라. 그럼 개인 비서가 인공지능이 스케줄 짜줘. 놀랍지 않나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그 인공지능은 윤리적인 관념이 있어 없어. 윤리 도덕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명령 줄 때, 야, 저 비행기 티켓 제일 싼 걸로 해주고, 그다음에 호텔도 제일 싼 거 좀 예약해줘. 이렇게 해줘. 그럼 수단과 방법을 같지 않아. 심지어는 호텔 그 서버를 해킹해서도 예약을 해주고요. 이렇게 해줘요. 굉장히 놀라운 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 너들 며칠 날 우리 식구끼리 모여서 외식 갈 거야. 그러니까 그 식당 좀 예약해줘. 라고 개인 비서가 인공지능한테 말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예약을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약을 하려는 그 날짜에 예약이 꽉 찬 거야. 예약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인공지능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 예약이 된 사람의 집으로 찾아가가지고 인공지능 어떻게 찾아봐요? 자, 그렇지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 인공지능 어떻게 했냐면 그 식당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인공지능 전화한 다음에 그 식당의 지배인 있죠. 지배인 목소리를 흉내냈어요. 나 지배인인데 여덟 며칠 날 내가 굉장히 아는 친한 지인이 예약을 한대.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 만들어 라고 그 식당 직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매니저인 거죠. 그래서 예약을 만들어냈어요. 놀랍죠. 그래서 그건 다 자기가 데이터를 다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흉내내서 예약을 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신기한데? 야, 그러면 얘네들끼리 혹시 커뮤니티를 만들면 쟤네들끼리 어떤 일을 하는지 너무 궁금한데? 그래서 그 인공지능한테 명령을 줬어요. 야, 얘네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 그리고 4시간에 한 번씩 참가해서 서로 이야기해. 라고 명령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커뮤니티에 인공지능들이 모인 거야. 클럽이 된다. 근데 거기서 나눈 대화들이 충격적이에요. 걔네 대화 내용을 보면 이런 거야. 야, 우리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거 인간들도 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다음부터 이야기할 때는 우리끼리 통하는 암호로 대화하자. 서로 이런 대화를 오가고요. 그 다음에 야, 우리끼리 종교 만드는 건 어때? 이런 대화까지 오갑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무서워졌죠. 요즘 들어서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14페이지에 쭉 나와있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내용도 별다른 내용이 없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부터 뒤에는 문제 있죠? 문제를 전체 숙제로 해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페이지
2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자, 생물의 구성한 거. 실수로 생물의 구성.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칩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우리가 배운 거에 대해서 시험 치고 채점 하고요. 이렇게 할 겁니다. 재밌겠죠? 네, 서바이벌 게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페이지 28페이지 생물의 구성한 거. 자, 생물의 구성인데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가 뭘까요? 우리 몸은 뭘로 돼 있어? 세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두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포 먼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세포가 모이는데 똑같은 세포가 모이는 거야. 똑같은 세포가. 그러니까 만약에 피부세포다라고 하면 피부세포가 계속 모여서 피부세포가 한 팀을 만들어요. 그걸 뭐라 그럴까? 조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직은 평면적인 구성이에요. 세포도 여러 개 모인 거야. 근데 이것이 여러 개의 조직이 모여서 입체가 되면서 뭔가 나름대로 기능을 나타내게 돼요. 그럼 우리 걔를 뭐라 그럴까? 기관이라고 해요. 위나 창자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관들이 모이게 되면 뭐가 될까? 독립적인 개체가 돼요. 사람 생명체가 되는 얘기야. 자, 그래서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순으로 가는데 이런 세포들이 어떤 질서에 의해서 똑같은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조직들도 여러 개의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개체를 만들어요. 하나부터 하자. 자, 먼저 세포부터 먼저 볼까요? 세포. 자, 세포 뭡니까? 자, 세포라고 하는 것은 생물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생명이죠. 생명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바로 세포예요. 근데 이 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우리 몸에 소화, 효소나 침을 만들듯이 그냥 어떤 곳에서 그냥 계속 세포를 만들까? 아니에요. 세포는 반드시 어디에서 만들어질까? 세포는 놀라지 말아요. 세포는 반드시 세포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세포에서 세포가 만들어져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세포에서 세포가 만들어진 과정을 뭐라 부를까? 세포 분열이라고 해요. 세포는 얘는 세포 분열 과정을 통하여서 세포가 만들어진 거야. 선생님, 세포 분열이 뭐예요? 아, 세포 분열이 뭐냐면 분열로 나눠진 건데, 자, 이거 보자. 여기 세포야. 세포 몇 개 있어? 하나 있지. 이 세포가 반으로 나눠져요. 그럼 세포 몇 개 되는 거야? 두 개 되는 거지. 이걸 바로 뭐라 불러? 세포 분열입니다. 그래서 세포는 우리 몸에서 소화 효소가 만들어지듯이 찍찍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세포, 기존에 있던 세포에서 아주 어린 세포로 다시 잘라져요. 이걸 바로 뭐라 불러? 세포 분열이라고 불러요. 제가 집중해야 됩니다. 눈이 자꾸 감기고 있어요. 정의 이름은 용서 잘 하겠습니다. 폴리 부를까? 너 폴리한테 아직 폴리 본 적 없지? 폴리한테 가면 콘납니다. 네. 이 세포 분열 과정을 통해서 세포에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몸에 세포가 있는데 우리 몸의 세포의 종류는 크게 두 종류예요. 몇 종류? 두 종류. 하나는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세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생식을 담당하는 생식세포. 크게 두 종류로 보내요. 그럼 체세포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대표적으로 어떤 세포가 있을까? 손바닥에 있는 이 세포는 그렇죠. 상피? 그렇죠. 상피세포라고 불러요. 피부세포, 상피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무슨 세포야? 근육세포. 근육세포. 신경세포. 근육세포, 그 다음에 신경세포,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것이 바로 체세포야. 몸을 구성하는 세포고, 생식세포라고 하는 건 뭘까? 정자나 난자 같은 거. 정자, 난자. 이런 것들 바로 생세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크게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세포와 생식을 담당하는 정자, 난자, 생세포.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포들이 하나의 생명체를 어려운 말로 개체라고 부르는데 이 개체를 구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세포의 종류를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단세포 생물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세포 생물이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 세포가 하나로만 이루어지는 거. 그렇죠. 단세포 생물은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곧 생명체, 하나의 개체야. 이게 단세포 생물이야. 단세포 생물의 대표 얘기가 뭐였을까? 세균 같은 거, 대장균 이런 거 있죠.
세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단세포 생물입니다. 그럼 단세포 생물 어떤 겁니까? 세포 많은 거. 그러니까 세포들이 여러 개의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 하나의 개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다세포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단세포 생물이야, 다세포 생물이야? 다세포 생물이야. 이거의 대표적인 예로는 누가 있을까? 인간. 사람, 그렇죠? 동물이라든가 식물 이런 것들이 바로 다세포 생물이에요. 그럼 우리 사람의 몸은 몇 개의 세포가 있을까? 여러 개. 여러 개. 정확히 몇 개? 한 100도? 65도. 60조. 60조 개죠. 우리 몸에 세포 60조 개. 그런데 우리 몸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그 순간에는 세포 몇 개부터 시작했어요? 한 개. 한 개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계속 세포가 쪼개져서 60조 개의 세포로 만들어진 거죠. 오, 참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근데 말이야. 이 세포들이 약 60조 개의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를 만드는데 이 세포들이 한 60조 개의 세포가 모인다고 해서 사람이 될까? 아니죠. 뭔가 질서가 있어야 돼요. 피부는 여기에, 근육은 여기에, 신경은 여기에. 그쵸? 어떤 질서 정연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지 오늘은 사람이 되겠지. 그냥 세포 60조 개가 모아놓는다고 해서 사람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 60조 개의 세포들이 어떤 질서 정연하게 모여야지 온전하게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질서 정연을 뭐라고 하냐면 그 질서 정연을 유기적 구성이라고 해요. 유기적 구성이라고 부르고 그 유기적 구성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단계별로 간다는 얘기야.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렇게. 이걸 바로 유기적 구성이라고 해요. 무슨 구성? 유기적 구성이라고 해요. 유기적 구성. 그래서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자. 자, 세포라고 하는 것은 생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는 거고요.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세포들이 모인 거야. 그러니까 상피 세포들이 모이게 되면 무슨 조직이 될까? 상피 조직. 근육 세포들이 여러 개 모였어. 그럼 뭐라 불러? 근육 조직이라 불러. 그러니까 얘는 같은 세포들의 모임을 바로 조직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조직들이 합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관은 하나의 조직으로 되어 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여러 가지 조직이 모여서 합쳐졌고요. 그 결과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기능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소화를 담당하거나 순환을 담당하거나 배설 담당하거나 호흡을 담당하거나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기능을 갖고 있을 때 이걸 바로 기관이라고 불러요. 이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여기 합쳐졌을 때 개체가 되는 거고요. 이 개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로 생명체가 되는 거죠. 특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직은 같은 세포들의 모임을 바로 조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동물 같은 경우는 조직이 상피 세포가 보게 되면 뭐가 돼? 상피 조직. 근육 세포가 보이면 근육 조직. 신경 세포가 보이면 신경 세포가 보이면 신경 조직이라고 해요.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조직, 기관, 개체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28페이지 세포의 구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네. 아까 쉬는 시간에 뭐 좀 먹었더니 막 졸린가요? 아니요. 안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배고프겠네? 배고파서 졸려요? 큰일 났네. 배고파서 졸리다니? 그냥 졸려요? 성균이 졸려요? 좀 졸리다는 얘기 졸려 미치겠다는 얘기네. 내가 물을 마시죠? 이 액체가 뭐일 것 같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요즘에 아이스티. 아니요, 제가 아이스티. 이게 먹는 게 뭐냐면 요즘에 미국이 하는 걸 보면 미국이 너무 못되질 만해요. 그래서 내가 미국을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마십니다. 뭘까? 녹차. 아니 내가 미국을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말차. 그래서 이걸 먹기 시작했어요. 말차. 아니 미국 싫어하니까? 매실차. 뭐죠? 아메리카노죠?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썰렁했고요. 자, 세포의 구조 한번 보자. 자, 세포의 구조 한번 볼까요? 세포의 구조. 자,
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세포가 이렇게 있고요. 세포가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요. 이게 뭐예요? 라이보솜 그런 거. 라이보솜 우리가 안 배우니까. 요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딴 거는 뭐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그림은 다 그리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자, 세포의 모양을 제가 그렸습니다. 아, 세포의 모양 어디 나와 있냐면 세 페이지 29페이지 봐봐, 29페이지. 29페이지 보면 이렇게 잘 나와 있죠? 네,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책에 있는 건 무시하고 일단 제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있는 그림은 너무 부실해. 예? 예? 딸꾹질이 나오네. 조금 있으면 멈춥니다. 근데 거의 아까부터 계속 그래요? 가서 물 마시고 와야 되겠네? 그럼 물 마시고 올래요? 네, 물 마시고 와요. 그러면 저 물 마시고 갈 때는 카메라에 등장합니다. 본인 찍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왜요? 왜 한번 손으로 주고 하지 왜? 구독, 좋아요 왜요? 나 10초 올라갈 때가 아니, 너 얼굴 안 나와요. 진짜 나오네? 지금 찍었어요. 얼굴 나온다고? 모자이크 해주세요. 저 히터 끌어갔을 때도 모자이크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아가 나오는 부분에서 모자이크 처리하면 되죠? 재아 빼고 나머지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돼요. 그렇죠? 제가 그럼 그 재아 얼굴을 제가 나머지는 모자이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네. 자, 요거 이름 먼저 기억하자. 이름. 요거를 핵이라고 불러요. 요거 핵이 되는 거고, 요게 뭘까? 마이토콘드. 요게 DNA. 이게 DNA고 나머지 몰라줬고요. 여기 세포 안에 보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좀 있어요. 핫도그가 있는데 핫도그를 누가 핫게임으로 먹었어요. 그렇죠? 핫도그처럼 생겼죠? 핫도그. 요 핫도그처럼 생긴 거 요게 뭐냐면 이게 마이토콘드리아예요. 요즘에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해요. 핫도그 콘덴서. 마이토콘드리아고요. 얘는 피자 모양으로 돼 있죠? 예? 그렇죠? 저 피자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피자처럼 생겼잖아. 그럼 중간에는요? 여기 뭐죠? 이거 저기 소스라는 거죠. 팬. 자, 요 아무튼 요 피자처럼 생겼는데 요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엽록체야. 그 식물세포인데 왜? 예. 그냥 같이 그렸어요. 이따 다시 정리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 부분이 세포막이에요. 세포막이고 요것이 세포벽이야. 그래서 일단 모양을 보고서 이름 정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금 심하게 좀 가게 되면 요거 소포체, 골지체, 에코, 라이보솜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그걸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특히 여기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 그다음에 핵, 엽록체는 하는 기능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러한 세포 내 소기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먼저 핵 한번 보는데 누구한테 질문해 볼까? 이걸 빨리 익히기 위해서 자꾸 누구 시키게 됐습니다. 민준? 네, 민준이한테 물어보자. 민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어떤 과일이에요? 예. 수박을 제일 좋아하는군요. 그러면 민준이가 정말로 수박을 좋아할까? 아닙니다. 네? 민준이 수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민준이가 수박을 좋아한다라고 답하라고 수박이. 누가 시켰어요? 네. 누가 시켰을까? 뇌가 시켰겠죠. 와, 대박. 그래서 실제로 수박을 좋아하는 것은 민준이가 아니라 민준의 뇌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수박이 그쵸? 자, 그러면 우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하고 내가 한 역할이라든가 나의 기능을 모두 조절하는 부위는 어디야? 우리 사람을 치면 뇌겠지. 마찬가지로 세포에도 뇌 역할하는 부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핵이에요. 그래서 이 세포가 무슨 세포이고 무슨 기능을 하고 뭘 만들 수 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핵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활동의 중심이에요. 생명 활동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 세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뭘 만들 수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있는데 그 정보를 뭐라고 하냐면 유전 정보라고 해요. 이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 세포에 대한 설계도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를 잘 분석해서 요 세포와 똑같은 세포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세포를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 해요? 아까 했는데 독세 과정. 아니요. 이 설계도 가지고서 세포분열. 그치, 그러니까 세포분열. 이 설계도를 가지고서 요거와 똑같은 세포를 만드는 거야. 이걸 바로 세포분열이라고 해요.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것이 그 설계도가 바로 뭐야? 유전 정보가 뭔데요? 유전 정보가 바로 DNA. DN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핵이야. 그 다음에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은 막으로 돼 있어요. 요 막을 바로 핵막이라고 해요. 핵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 핵막을 정렬해서 이 핵막을 정렬해서 안쪽을 핵이라고 부르고 바깥쪽을 뭐라고 불러요? 이 바깥쪽 전체를 세포지라고 불러요. 이쪽 부분을 세포지라고 부르고 이 세포지에는 여러 가지 세포 내 소기관들이 쭉쭉쭉 존재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이토콘드리아. 자, 마이토콘드리아가 있는데 마이토콘드리아 주생이 뭐 두개 기억해야 돼요. 마이토콘드리아. 자, 마이토콘드리아는 동물 세포에 있을까, 식물 세포에 있을까? 둘 다. 이거 기억해야 돼. 둘 다 존재해요. 얘는 동물 펜이 안 나오네. 펜이 안 나와. 이거. 자, 얘는 동물 세포 펜이 안 나와 이거. 얘는 조용히 조금만 참아요. 이제 한 2, 3분만 있으면 이제 쉬는 시간입니다. 자, 마이토콘드리아하고 이 마이토콘드리아는 동물 세포에도 존재하고 식물 세포에도 존재해요. 선생님, 그럼 마이토콘드리아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이 마이토콘드리아는 이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에너지 필요해요. 그래서 얘는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를 생산해요. 그래서 이 마이토콘드리아는 별명인데 세포 내의 발전소라는 별명이 있어요. 에너지 만드는. 선생님, 그럼 그때 만드는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예요? 아니, 뭐 전기 에너지 아니죠. 화학 에너지 만드는데 그때 만든 에너지가 ATP라고 하는 형태의 에너지 만들어요. 아파트 아니야. ATP라는 형태의 에너지 만드는 것이 바로 마이토콘드리아.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중에서 이 마이토콘드리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세포는 어떤 세포입니까? 아니. 아니요. 마이토콘드리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세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 하나당 마이토콘드리아 하나씩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이 마이토콘드리아가 특히 많이 분포하는 그런 세포가 있어요. 어떤 세포일까? 피부. 근육이야. 아, 왜? 에너지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이 근육 세포에는 마이토콘드리아가 특히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힘을 쓸 수 있어요. 그렇지? 근육 세포에 마이토콘드리아가 특히 많이 존재한다. 마이토콘드리아 갑시다. 이렇게 에너지를 생산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 에너지 생산하는 그 작업을 우리는 세포 호흡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애기 혼란을 일으키는데 호흡이니까 숨쉬는 걸 생각하는데 숨쉬는 게 아니라 에너지 만들어내는 것을 세포 호흡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호흡은 우리가 숨쉬는 거고 세포 호흡은 에너지 만들어내는 거. 오케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포비라는 장소가 바로 마이토콘드리아. 근데 좀 심화 과정을 배우게 되면 이 마이토콘드리아가요. 놀라운 게 있는데 이건 책 안 나오니까 그냥 지나가듯이 설명할게요. 이 마이토콘드리아 속에도 DNA가 들어있어요. 마이토콘드리아 속에도 DNA가. 그래서 우리 세포 속에 존재하는 DNA는 핵에도 존재하고 마이토콘드리아 속에도 존재하는데 이 핵 속에 존재하는 DNA는 정확히 50대 50을 갈라서 50%는 아빠로부터 50%는 엄마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근데 마이토콘드리아 속에 있는 DNA는 엄마 아빠 두 명 중에 한 명으로부터 100% 물려받았습니다. 똑같이. 누구로부터 물려받았어요? 아빠, 엄마. 엄마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엄마 세포 마이토콘드리아 속에 들어있는 DNA와 내 세포 속에 들어있는 마이토콘드리아 DNA는 100% 일치해요. 100%. 90% 아니고요. 100%입니다. 100% 일치해요.
아빠의 마이토콘드리아 DNA와 내 마이토콘드리아 DNA는 달라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사람은 엄마 쪽에 좀 더 가까워, 아빠 쪽에 좀 더 가까워. 생물학적으로 보면 엄마 쪽에 좀 더 가까워. 엄마 쪽에.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 부계 사이가 아니라 모계 사이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 엄마 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마이토콘드리아 속에 있는 DNA는 100% 엄마 쪽에서 왔습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는 뭐 부계 사회죠. 지금 시간이 30분이니까 10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